50년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. 다시 천하봉님을 만났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네, 저도 오늘 후랭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장소를 색달리 해서 네, 놀랬습니다. 이렇게 큰 건물에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. 그때는 그냥 막 편안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거울을 보시고 롤빗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. 네. 카메라 뒤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자봉님 전문 분야가 어쨌든 경매와 명도기 때문에 그쪽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우리 방청객으로 오신 우리 회원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눈도 오시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. 나름대로 지금 다른데 그 강의 일정으로 지금 이렇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. 사전에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문지를 받았어요. 네네네. 미리 뭐 받긴 했는데 제가 순서대로 좀 정리는 했습니다. 보시는 것 중에 4번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확정일자가 없는 전입자에 대해서 임차인인지 확인이 조금 곤란하다.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위장 임차인이 아닌가, 진성 임차인과 위장 임차인이 이렇게 질의하신 분이 계시는데요. 일단은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으면은 일단은 임차인으로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임차인은 전입으로서 보기 때문에 전입과 인도인데 인도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봤을 때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 전입만 돼 있으면은 그분이 뭐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. 막 그런 경우가 우리는 전입만 돼 있으면 임차인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최고가 매수인이라든지 민인이 법원에 그 낙찰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고 이 사건을 경매로 신청했던 신청 채권자가 임차권 배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. 그래야 자기들이 배당금을 더 가져가야 되겠지요.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수강생 한 분이 아니 현황 조사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고 생활을 해요.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현황 조사로 하러 갔던 법원 집행관님의 조사에 의하면은 임차인이 없다고 돼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. 그런데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.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현황 조사로 갔던 집행관님께서 그 부동산 표시를 들고 조사로 갔던 그 타자 치던 그 타자에 나왔던 글씨체와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들어가는 글씨체가 틀려요. 다시 말해서 지청 2호는 임차인으로 현황 조사로 갔던 집행관님께서 갔었던 지청 2호는 G2호라 돼 있어요. G2호. 근데 주민센터에서는 지하 02호로 돼 있어요. 이게 틀리는 거지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전입세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입력해요. G2호, G02호, 지하 2호, B2호, 알파벳 소자 B2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탁 나와요. 현황 조사했던 집행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졌는데 최근에 조금 그런 일이 좀 많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전입하러 갔을 때 무조건 1층 1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층 1호, 1층 101호, 그냥 101호 막 이런 식으로 전입세를 하다 보면은 은행 주민센터 직원과 같이 4번, 5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하면은 딱 나와요. 그럼 그 현황조사서에는 하나만 보통 나와 있는 경우가 옛날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요새는 예. 좀 그게 많이 줄었나요? 이제는 없어졌죠.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혹시나 또 우리 현황조사 담당 집행관이 그거를 평생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6개월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계 인수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임장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전입세대 열람할 때 무턱대고 102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직원이 102호 해가지고 전입세대 나옵니다 하면 다행인데 없어요 하면은 1층 2호로 다시 해보고 1층 102호로 다시 해보고 경우 수를 가지고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궁금점을 해소할 수는 있어요. 다세대라고 질문을 네, 주셨네요. 예, 다세대 맞습니다. 10여 가구를 명도하려고 합니다. 한 가구씩은 해봤는데 여러 세대 가구 명도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가능할까요?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 같은 경우에 10개 점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1층에 상가가 5개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조금 자기들이 뭉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죠? 또 어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에서도 또 그렇게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명도라는 것이 합의가 서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. 그죠? 여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명도를 할 수밖에 없고 명도는 물건을 반출하는 건데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나온 질문대로 10가구 10개 점포 한꺼번에 한다? 조항이 심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제가 조금 권유해 드리는 것이 한 접수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10가구를 하면은 인도 명령 대상자
당사자가 10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그 10분을 여러분들은 접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0장을 다 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신청서에는 누구누구 외 구명, 누구누구 외 뭐 5개 점포, 누구누구 일청 미장원, 누구누구 외 5개 점포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. 그죠? 네. 자,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미장원이라든지 101호라든지 이렇게 집행으로 들어가면 나머지에서는 우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성은 있으나 막 그분들을 갖다가 뭐 막는 방법도 법에서는 맞겠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개 인도 명령이 나오면은 그거를 접수를 10번 하세요. 다시 말해서 사건 번호를 하나씩 한 사건에 10명이 되면은 그 사건에 10사람이 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안 맞아요? 네. 예를 들자면은 2020 1000번 사건 하나에 미장원 홍길동 이 하나가 되고 1001에 2020에 1001 사건에 김밥지 이렇게 각자 따로 여러분들은 애초에 사건 번호 2020에 1000 사건 하나에 임차인이 10명이에요. 그러면 이 사건의 명도가 종결이 되려면 전부 다 해야 종결이 되는 거야. 일부 명도 일부 없어요. 종결이 안 됐잖아요. 그 사건이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가구든 다세대든 점포든 가급적이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현상 좋게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각자 따로 그래야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1대1로 합의가 가능하지 10사람을 한꺼번에 해비면은 그분들은 합의를 또 할 수가 없어요.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도 처음에는 제가 느낀 건데요. 세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보려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사수하고 막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한테 이 명도를 하는 이 막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들은 위임을 줘요.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채무가 매수인 즉 낙찰자하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자기는 합의할 수가 없어요. 위임자를 줬기 때문에.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아차 제가 괜히 했거나 이걸 나중에 알지만 그 당시는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그분이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다시 말해서 상가에 보면은 무슨 종교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중에서 조금 억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김밥집, 인형가게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건물 새로운 주인하고 합의를 할 수 있을 수도 되는데 위임장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못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하면은 그분의 채무자는 그분이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딱 1대1이니까 그분하고 합의할 수도 있지 않나. 그렇죠? 네. 예, 맞습니다. 예.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둘 다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근데 고려해야 될 것. 최근에도 저를 알고 있는 회원님들께서 보증금이 날릴 것 같아 선순위 전세권을 잘못 판단하였다 이런 전화를 온 적이 있습니다. 선순위 전세권은 글자 그대로 법원에 배당을 하면은 낙찰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. 그 돈을 다 받았든 못 받았든 명도하고 관계없어요. 근데 전세권 설정을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고 가는 경우가 있겠지요.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 전세권이 그분이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가격을 물려줘야 그 가격을 우리 안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. 그 전세권에서 존속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존속 기간이 1월 19일이라면 1월 19일 날 나갈 거 아닙니까? 그지요?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분이 돈을 안 받고 그때 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지요? 그런데 그분들이 왜 거기서 자기는 돈만 받고 나가면 돈만 받고 배당받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나갈까요? 간단합니다. 현재 직장이 그 근처 탄이니까 굳이 내가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애들 공부하는데 학군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아는 친구들이 이 동네 사니까 좋고 자꾸 이 동네가 좋아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. 다른 데 이사 가는 것보다는 좋은 소견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이 뭐냐면 최근에도 경매 입찰 법정에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이런 경우에서 샀어요. 집을 샀는데 당연히 전세 가격을 생각해서 굉장히 유찰해서 낮추고 산 거지요. 이제는 이 전세 가격비를 줘도 자기는 시세하고 똑같게끔 이렇게 샀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불허를 신청했어요. 존속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존속기간이 1월 19일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우리 건물 주인하고 어떻게 무시적 경신이 돼요? 안 돼요? 서로가 말을 안 하면 무시적 경신이 되지요. 지금 이 사건의 경매의 주인은 채무자지요. 채무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은 2개월 전부터 무시적 경신이 된 겁니다.
겁니다. 그러니까 낙찰자가 자 1월 19일 됐으니까 나가시오. 자 자기는 9월 달에 집을 사가지고 10월 달에 대금 내고 통밥을 잡아보니까 1월 19일이니까 딱 자기 이사올쯤이 딱 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마음을 잡고 했는데 세입자가 무슨 소리입니까? 저는 무시정 경신이 됐습니다. 맞는 말입니다. 채무자하고 서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채무자가 현재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자기가 다른 데 가 있던 자관 대화가 없었잖아요. 없으면은 건물 주인과 세입자는 그 경신이 돼야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나갑니다. 이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권이 있을 때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는 배당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보시고 배당을 안 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그 가격 되게끔 유찰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오늘 방청하신 여러분들은 존속기간을 꼭 알고 계십시오. 감탄사가 나오네요. 그걸 꼭 체크해야 되겠네요. 되게 중요해요. 그럼요. 이거는 실무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그 문제를 사전에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일시적 연장이라는 게 그 전 채무자에 관련된 거라서 그 입찰하는 분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 그 임차인을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임차인을 만나러 가면은 띵동 하면은 말도 안 해주고, 그지요?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말도 안 해주고. 근데 우연히 만났다. 저는 몰라요. 저희 와이프가 아는데 지방에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지요?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지요?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, 다만 개인이 할 때는 내용 정리서라든지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전화해가지고 녹음을 하든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이런 식으로. 그렇지 않으면은 채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이런 상황을 설명해놓고 제가 또 공룡으로 빠뜨리겠다.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아까 그 묵시적 갱신을 예. 당한 예. 최고가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해요? 보증금을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내가 그때 그 전세비 주면 될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집이 그 시점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집을 아는데 일반 개인 주택은 아닙니다. 좀 특정 지역에 좀 특별한 고급 주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예. 저도 항상 돈이 없는데 항상 선망의 대상의 그런 주택입니다. 그 정도입니까? 예.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물권 명세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물권 명세서를 일반인들이 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. 법원에서 물권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. 왜 법원에서 PC에 현황 조사와 감정과 물권 명세서만 있습니까? 옛날에는 법원에서는 기록 전체를 다 열람했어요. 옛날에 IMF 때는 중앙법원 같은 데는 한 기일에 300건씩 들어갔어요. 기록이 300건을 넣어놨어요. 맨 마지막에는 그냥 칼로 세워놨어요. 맨 마지막 건은 최근 거니까 유찰이 안 되니까 안 볼 거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 기록 안에는 교부 청구서라든지 등기부 등본 다 있잖아요. 그지요? 그런데 왜 지금 법원에서는 PC에 현황 조사와 감정서와 물권 명세서 그 세 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까? 물권 명세서에 이상하다 싶은 것은 낙찰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 적어 넣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물권 명세서를 잘 안 보시더라고. 제일 중요한데 우리 법원에서 현황 조사와 감정서와 그리고 물권지 있는 그 집이 경매로 됐을 때 그 집 안에 집 근처에 있는 구청, 세무서, 의료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전부 다 최고서를 보내요. 이 집에 대해서 세금에 밀린 게 있는 건지. 그래서 현황 조사 플러스 감정평가서 플러스 세금 계산서 플러스 이 세 개를 플러스로 해서 물권 명세서를 이분이 작성한다고 담당 경매 계장이. 그 작성한 그거를 사법보장관님께서 도장을 꾹 찍어요. 그래서 물권 명세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실인 도장이 딱 찍히지가 있어요. 유일하게 경매에서 도장이 찍힌 게 그겁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. 그 물권 명세를 잘 보면은 이런 선순위 임차인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임차인이 매수할 임차 보증금 이런 것도 그게 다 기재가 다 돼 있어요. 대항력 있는 전입 임차인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분이 잘못 판단하셨냐면은 우리가 배당을 요구하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. 그지요? 그거까지는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주는데 배당을 배당 종기 안에 해야 되겠지요. 그래서 우리는 물권 명세서 메뉴에 보면은 배당 종기가 있고
그 밑에 배당 종기 안에 배당했다는 날짜가 적힌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배당을 했으면 법원에서 배당 주는 게 맞는 거죠. 그런데 이분은 그 선순위 임차인을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사람이 됐어요.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지요. 물권 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잘못했냐? 전입도 돼 있어요. 확정일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확정일자가 안 된 임차인이 배당을 했으면 법원에서 안 줍니다. 배당 날짜 그것만 본 거예요. 확정일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원에서 배당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. 그죠? 전입을 하고 원래 확정일자를 요즘 같이 받는데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이렇게 받은 경우는 근저당이 오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확정일자 날짜로 들어갑니다. 순서가. 전입만 하더라도 확정일자 날로 배당을 할 때는. 이렇게 보통은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틀 정도 3일 뒤에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런 확정 날짜 그날로 들어가는 거죠. 전입 근저당 확정일자인 경우에는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을 더 먼저 받아가긴 하는데 만약에 돈이 남아서 이 임차인이 어느 정도 두 번째 순위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게 또 이제 원래 전세값보다 좀 모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이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은 그 대항력이 또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느 정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죠. 그렇죠. 그럴 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럴 때는 앉아 물권 명세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. 임차인 누구누구가 법원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의 여지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권 명세서에. 그래서 그런 물권 명세서만 잘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배당 문제는 너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다 금융기관 은행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자기보다 먼저 문제가 있는 그런 집은 대출 안 해줍니다. 대출 안 해주면 그 물건이 경매로 안 나옵니다. 우리 저 선생님 같은 경우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경매는 50년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. 그게 이해되시죠? 네. 그리고 다만 이제 또 요즘에는 보니까 뭐 정보지라든지 이런 데 참 이거 잘 돼 있어가지고 네. 배당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소멸, 대항력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 점을 참조하시고 혹시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뭐 현장에 임장 가는 시간을 더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실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 묵시적 경신이냐 뭐 이런 걸 한번 보고 되고 전세권이 배당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우리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눈으로 확정일자가 있나 없나 그 관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